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과 소방 그리고 국과수 등이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합동 감식 몇 시에 시작했습니까? 네, 경찰과 소방, 국가수 등은 오전 10시부터 현장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관계기관 등 감식반원 3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고 일부 유족도 참관합니다. 국가보안시설이다 보니 취재진이 사고 지점인 안쪽까지는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감식에 앞서 간단한 브리핑을 열고 감식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화재 현장 확인과 발화 추정 지점 조사, 인화물질 유무와 인체 조직 수색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수거한 물품 등은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속하고 투명하게 감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로켓 추진체에 들어가는 공구에 묻은 화약 원료를 씻어내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로켓 추진체에는 화약 원료를 섞어서 만든 연료를 충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부품 등의 화약 찌꺼기가 늘어붙게 되면 고압수와 약품 등으로 세척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량의 화약 원료만으로도 정전기 등과 만나면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텐데요. 검찰과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전영우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3명과 수사관 6명 등 10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서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과 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며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경찰청도 오동욱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광역수사대와 강력계, 과학수사계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찰은 합동감식 결과를 토대로 폭발 원인을 철저하게 밝히고 이번 사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 사고 원인 규명과 현장 특별 안전교육,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후에 생산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네, 한화 폭발 사고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신원 확인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이 끝나는 대로 빈소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대전 유성 선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네, 제가 있는 이곳 유성 선병원 장례식장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희생자 5명 가운데 3명이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희생자들의 시신이 안치됐는데 다른 2명의 희생자는 충남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빈소가 마련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6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DNA 감식 등을 통해 희생자들의 정확한 신원 확인 절차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이 신원이 확인되면 희생자 가족들에게 통보되고 그 이후에 절차에 따라 빈소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희생자 가운데 20대 계약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신원 확인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도 신속성은 물론 정확성까지 필요한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식장엔 빈소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희생자 가족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조문객들도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은 이르면 내일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원이 공식 확인되는 대로 이곳 장례식장에는 차례로 빈소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는데요.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유성 선병원 장례식장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공장 폭발 사고를 두고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추려서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 발언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사고를 거론했습니다. 또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우선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선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사망사고가 났었던 만큼 이를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추려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다른 유사 사업장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족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일을 하는데 그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고 난다며 우리 사회가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즘 산재 사고가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선 비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일가족 관련 보도를 언급한 뒤 이런 원시적 사회가 어디 있느냐며 특별 기구라도 만들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3 지방선거 결전의 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은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야 지도부가 오늘 격전지에서 총력전을 펼치며 13일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선거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부장원 기자. 네,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야 지도부 마지막 일정 어디로 갑니까? 네, 여야 마지막 막판 지지층 투표율이 격전지 승부를 가른다고 보고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우선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 정선 아리랑 시장과 영월 일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를 찾아서 본 투표 전날 마지막으로 대국민 투표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어 경기 용인에서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오후 8시에는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마지막 집중 유세를 벌이면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전국 민심의 축소판으로 평가받는 서울, 여야 서울시 막판까지 5차 범인의 접전 양상인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종일 전북에 머물면서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유세 지원합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로의 당심을 이탈을 막는다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부장원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투표 동료를 위해 중원인 충청으로 향하지요.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 오늘 충청과 경기권 유세를 집중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표심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달 공식 선거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스윙부터 충청을 다시 찾았는데요. 충남 청양과 공주, 당진을 차례로 돌면서 지원 유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선거의 가늠자, 중원 민심 공략에 나선 건데 최근 당내에서는 충청권에서 최근 보수 결집의 흐름이 감지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으로 유턴했다가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뒤 오후 8시 반쯤에는 충남 천안에서 투표 막바지 파이널 집중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도보로 서울 홍대 앞과 종로 일대 등을 청년 선대위와 함께 도보로 돌면서 유세를 할 예정이고요. 이른바 반딧불 유세로 오늘 선거 운동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 역시 부산과 경남을 돌면서 지지층 결집하고 투표를 독려하면서 막판 지지 호소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여야는 모두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서로를 향해 날선 비판의 메시지를 내왔는데요.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메시지에 집중했습니까? 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 8,000선 돌파를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가 양적 성장을 넘어 기초가 탄탄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에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 유능한 민주당에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무엇보다 4년 전 윤석열 등을
총을 등에 업고 나타나 지역을 망친 무능, 무책임 지방 권력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면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자정까지 끝까지 낮은 자세와 겸손한 태도로 선거에 임할 것이라는 점도 거듭 언급하기로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전용기 민주당 원내 소통수석 부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전국 민생 현장을 누벼야 할 시간에 불러주는 곳이 없어 골방에 갇혀서 키보드 정치를 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거운동 마무리를 앞두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주로 정부 여당 심판론을 강조한 거죠.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 오늘 오전 충남 일정에 나서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나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라고 먼저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의 범죄를 지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재판 취소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야당과 언론의 입을 더 틀어막고 연임을 위한 개헌을 밀어붙일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지방정부까지 이번에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오만은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을 거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면서 전국 곳곳에서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내가 포기한 한 표가 당락을 바꿀 수 있다며 국민의힘으로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경제 파괴 폭주, 민생 붕괴 폭정을 이제 멈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는 지금까지의 판세도 짚어보겠습니다. 선거 초반에는 민주당 압승이 전망됐었는데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 초반에는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5곳 가까이를 쓸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9곳 이상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그다음에 전북, 대구 등 6곳 지역은 경합 지역으로 분류를 했고요. 위험 지역은 경북을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세 지역을 2곳, 접전 지역을 8곳, 열세 지역을 6곳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서울, 강원, 대전, 충남, 부산, 울산, 경남 등 8곳은 경합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열세 지역으로 분류한 셈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 선거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야는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서울은 전국 최대 유권자 집단이 밀집한 지역이죠. 중도층 비율도 높아서 선거의 상징성도 굉장히 큰 곳입니다. 서울시장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보수 진영이 줄곧 차지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보궐선거 계기로 민주당이 우위를 가져왔고 2021년 보궐선거에서 다시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보수 진영이 서울시장을 가져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서울시장 탈환을 통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 기반을 재확인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수성을 통해서 수도권 경쟁력을 입증하고 정권 견제론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모두 이제 서울에서 선거운동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인데요. 그만큼 서울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겠죠.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선 서울시장 후보들 일정과 메시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뒤로 보이는 서울시청, 앞으로 4년 시정을 이끌 주인공이 가려지기까지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한 걸음 더 끝까지를 기치로 서울 서부와 중부 권역을 훑은 뒤에 오후 7시에 청계광장에서 정청래 대표와 유세를 진행합니다. 저녁부터는 강남과 강동구를 집중 순회한 뒤에 송파에서 파이널 유세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정원호 후보 오늘 국회에서 투표만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수가 가능하다, 서울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어 오세훈 후보를 향해 사과를 하고 있지만 이제 2번 다시 속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겨냥했는데요. 무사 안일 10년에 대한 심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가 박빙이겠지만 내가 꼭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 여의도를 시작해 24시간 사생결단 유세를 예정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용산과 마포를, 그리고 서울 서남권과 서북권 13개 구를 차례로 훑을 예정입니다. 저녁 8시에 신촌역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 뒤에 광화문 광장과 감사의 정원 일대에서 시민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오 후보 오늘 대시민 호소문을 통해서 최후의 보루 서울만은 남겨달라 이렇게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이어 야당이 부족했고 더 크게 민심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했다며 반성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후광에 기대해서 선거를 치르는 후보, 자신의 정책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후보에게 서울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면서 정원호 후보를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가장 공을 들인 지역인 충남 상황도 좀 알아볼까요? 충청을 접전지, 격전지로 분류할지 여야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충청. 전국 판세를 가늠하는 중간지대로 역대 선거에서 평가돼 왔는데요. 정권에 대한 평가 성격도 강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서 중도층과 부동층의 향배를 앞으로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승부처라고 봐야겠죠. 민주당은 충청을 접전지로 분류하지 않고 안정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충청에 공을 들이면서 격전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정반대 주장을 내놨고요. 실제 양당 대표의 발걸음도 충청으로 가장 많이 향했는데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정청래 대표는 공식 일정 11일 가운데 7일을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4일 동안 충청권을 방문했고 여야 모두 충청을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판단하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에는 여야 모두 상대적으로 안정적 승리를 기대했던 지역인데 예상 밖 접전 양상을 보이는 곳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전북과 대구 예상 밖 초접전 상황입니다. 전북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출마 김관영 후보가 5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무소속 후보가 광역단체장에 당선된 전례가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가 반정청래, 반청 구도를 들고 나오면서 전북지사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거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김관영 후보가 당선된다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의 대표직 연임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비슷합니다. 공천 과정에서 대구시장 선거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불거졌죠. 또 사실상 정계 은퇴 선언을 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 구도가 요동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용을 수습한 뒤에 추경호 전 의원을 후보로 확정했지만 김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수의 상징 대구에서 패배하면 장동혁 대표도 책임론에 맞닥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공식 선거운동 마무리까지 12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물론 후보들 그리고 선거운동원들까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끌기 위해 남은 시간 전국 곳곳에서 총력 유세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이란 전쟁으로 기름값이 급등한 데다 여행 물가가 뛰면서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1% 올랐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금리 인상 압박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1% 올라 2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2.3%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초 2%로 하락했지만 지난 4월 2.6% 오르더니 한 달 만에 0.5%포인트 뛰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기름값 상승이 주 원인입니다. 경유가 33.3%, 휘발유가 23.1% 오르는 등 석유류 물가가 24.2% 오르며 전체 물가를 0.92%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이 같은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여기에 두 번의 연휴를 계기로 여행 관련 물가가 뛰었습니다. 유류 할증료가 인상되면서 국제항공료는 통계 집계 이래 최대폭인 33.5% 올랐고 해외 단체 여행비와 승용차 임차료도 2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 지수 역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3.3%를 기록하면서 서민 가계 부담을 늘렸습니다. 쌀이 13.5% 오른 것은 물론 달걀 10.2%, 수입 쇠고기 7.6% 등 축산물 물가가 5.8% 뛰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률은 2.5%를 기록했습니다.
넉 달 연속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 2%를 넘어서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유가 충격이 석유류 제품 외에 다른 품목으로도 파급되는 2차 충격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한 한은은 당분간 물가 상승률이 3%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연일 파죽지세로 상승하던 코스피가 8,900선을 넘은 직후 8,500선까지 떨어지는 등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하락 기조 속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코스피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1.08% 오른 8,883의 장을 열었습니다. 개장 직후 8,900선을 돌파한 지수는 상승폭을 반납해 하락 전환한 뒤 낙폭을 줄였다가 키우고 있고 현재는 8,6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개장 직후 8,933까지 올라 사상 처음으로 8,900선을 돌파했지만 곧바로 하락 전환해 8,503까지 급격하게 떨어졌고 다시 8,800선까지 올랐다가 8,500선으로 내리는 등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조 원에 이르는 물량을 순매도하며 시장에 던지고 있고 개인이 물량을 받아내며 지수 하락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가량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3%가량 내리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LG전자도 차익 실현 수요가 커지며 5% 넘게 급락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던 네이버도 6%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0.49% 내린 1044로 출발해 3%가량으로 낙폭을 키웠고 개인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7원 오른 1,512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환율은 1,510원을 재돌파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국제유가는 급등했는데요. 이후 이란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으로 일부 상승폭이 반납됐습니다. 현재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94달러 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배럴당 9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이란이 미국과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소식에 달러도 강세 압력을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 진화에 나서면서 오름폭은 축소됐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현재 99.2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의 조기 타결론과 전면 중단을 각각 발표하며 중동 정세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성과와 시장 안정이 급한 미국과 레바논 공격을 빌미로 몸값을 올리려는 이란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막판에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띄운 승부수는 일주일 내 협상 타결이란 낙관론이었습니다. 이란의 협상 중단 선언으로 국제 유가가 꿈틀거리자 시장 불안감을 가라앉히기 위해 직접 진화에 나선 겁니다. 동시에 합의가 임박했다고 공표해 판을 흔들려는 이란을 향해 빨리 대화에 복귀하라고 압박하는 고도의 심리전이기도 합니다. I think the oil market is going to be very well supplied on the other side of this, and that we could see prices come down very quickly. 반면 이란이 내놓은 대미 협상 중단 카드는 몸값을 올리기 위한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고농축 우라늄의 미국 주도 반출과 제거는 이란으로선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를 포기하라는 굴욕적인 요구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빌미로 미국의 제동을 걸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으로 유가를 자극해 더 유리한 조건을 뜯어내겠다는 속내입니다. و این هم باز مسئولیتش بر عهده آمریکاست. ما نمیتونیم آمریکا و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رو به عنوان دو فاعل مجزای از همدیگه در نظر بگیریم.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지만 당장 전면전이 터지거나 일주일 만에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모두 낮습니다. 미국은 전면전으로 인한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 재발이 두렵습니다. 이란도 경제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미군과의 전면전이란 세제 붕괴 위험을 감수할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진실은
극단적인 타결과 전쟁 사이에 위태로운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두 나라는 당분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간헐적인 무력 시위를 이어가며 기싸움을 벌인 뒤 물밑 중재를 통해 다시 협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완벽한 종전 대신 60일간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임시 개방 같은 제한적인 임시 합의로 서로의 체면을 살릴 가능성이 가장 유력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현장 합동 감식이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가수와 고용노동부 등 감식 반원 34명이 참여하고 일부 유족도 함께 참관합니다. 감식에 앞서 경찰은 화재 현장 확인과 발화 추정 지점 조사, 그리고 인화물질 유무 확인과 인체 조직 수색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습된 시신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 국가수의 DNA 감정을 의뢰한 상태로 오늘 오후에는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곳은 화약 성분을 씻어내던 세척실입니다. 아직 폭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물로 씻는 공정이라 폭발 위험이 없다고 했지만 물에 닿기 전 미세한 정전기나 마찰이 기폭제가 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군용 미사일의 고체 연료는 물에 닿으면 화약으로서의 성능을 잃습니다. 주성분이 산화제, 즉 과염소산 암모늄 등이 물에 쉽게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폭발은 고체 연료를 다뤘던 공구를 물로 씻는 세척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척 공정은 물을 과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물에 접촉을 하면 화약이 폭발할 위험이 없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공구에 묻은 고체 연료 찌꺼기가 물에 닿기 전 폭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공구끼리 스치며 발생한 마찰열이나 작업자의 몸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원인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량의 고체 연료 찌꺼기만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군용 고체 연료는 워낙 고성능이라 단 몇 킬로그램만으로도 건물 한 동을 완파할 만한 위력을 가집니다. 여기에다 세척실에는 고체 연료가 묻은 공구가 다수 있던 상황이라 연쇄 폭발했을 수 있습니다. 추진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공구들이 사용이 되고요. 폭발음이 3번 들렸다는 증언이 나오는 것도 연속 폭발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화약을 떼어내기 위해 물 외에 다른 화학 세척제를 썼을 가능성 등 공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화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폭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같은 공장에서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추려서 별도로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면서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2차례 폭발 사고가 있었던 곳인데 이번 사고의 법적 쟁점을 임혜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폭발 사고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작업 중 사고로 각각 5명과 3명이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복성이 경영진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계속 유사한 사고가 발생함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안 세웠다는 조항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중처법상 의무가 포괄적으로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원인 조사 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고라는 게 입증된다면 사업자의 책임을 더 크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두 사고 모두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또 과거 사고와 이번 사고의 기술적 원인이 다를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노동 감수성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일례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경영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사건의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과거 산재 사고가 참작된 적도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또 다른 게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불리한 양형으로서 참고를 해놨어요. 이건 사실 재판부의 어느 정도 재량의 영향이긴 한데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아울러 안전관리의 책임을 대전공장 관리자를 넘어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물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번 폭발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2차 회의에서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라면서 관련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대표 A씨를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서울시 발주를 받아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 대표 A씨를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사고로 숨진 현장 소장 B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B씨가 숨진 만큼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시공사 안전관리 책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주일 안에 이란과 휴전을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에 반발해 협상 중단을 선언하자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급히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A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종전 양해각서 합의 시점에 대해 향후 일주일 안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휴전을 60일간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종전 MOU 체결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That's part of the negotiation that we have. They would like to control it. Nobody's going to control it. It's international waters.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매우 신속하게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교전 중단을 직접 중지한 걸 강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여전히 몇몇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금지와 이란에 묻힌 고농축 우라늄의 미국 주도 제거 등을 요구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도 이란과의 협상은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란 측의 협상 중단 선언을 정면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협상이 중단되더라도 당장 이란에 폭탄을 쏟아붓는 건 아니라며 군사행동 재개 카드를 거론했던 입장에서 수위도 낮췄습니다. On the offensive again militarily? Well, a deal that wasn't going to be good for us is the line ultimately because I'm playing it out and we're going to see.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레바논 교전 사태 중재 등을 통해 협상 재개를 언급하고 나선 배경으로는 국제 유가 급등이 지목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입구 해협의 통행 방해까지 경고하고 나서며 국제 유가는 이날 5% 넘게 급등했습니다. 레바논 사태까지 겹치며 휴전 파기 우려 속에 나온 발언들이어서 실제 종전 합의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종전 양해각서 수정안을 이란에 돌려보낸 건 이란의 확약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에 따르면 양국의 논의 상황을 잘 아는 제3국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변경 사항은 대부분 이란 핵 문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서 확약을 원하는 미국 측 입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초안을 승인하지 않고 조건을 강화해서 이란에 돌려보냈는데 이란의 핵 관련 약속과 호르무즈 재개방 약속에 대해서 더 강력한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세로 레바논 사태가 급격히 악화하자 이란이 결국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습하면 휴전을 깨고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상전 확대에 이어 베이루트 공습까지 예고하자 이란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미국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항의하는 뜻으로 대미 협상단이 중재국을 통한 메시지 교환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휴전이 전제 조건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ما نمیتونیم آمریکا و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رو به عنوان دو فاعل مجزای از همدیگه در نظر بگیریم. آتش بس در لبنان بخش لاینفک هر گونه آتش بس و هر گونه توافق نهایی برای خاتمه جنگ هست. 이란군은 한 발 더 나가 베이루트가 공습을 받으면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건 물론 홍해 입구인 바벨만데브 해협 등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처리나 호르무즈 개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레바논 사태까지 중대한 변수로 떠오른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은 간헐적인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군의 드론 격추에 맞서 미군이 호르무즈 일대에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하자 이란군은 다시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또 페르시아만에 있는 화물선에선 미확인 발사체에 피격돼 큰 폭발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접수됐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에서 파나마 선적 미국 화물선을 순항 미사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IRIB에 따르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 1일 성명에서 이라크 움카스르항 인근 해역에서 MSC 사리스카호를 공격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이 오만해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감비아 국적 선박 MV 리안스타호를 미군이 공격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면서 크게 화를 내고 험악한 말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확대로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이 중단 위기에 이르자 분통을 터뜨린 겁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대체 지금 뭘 하는 거냐? 당신 미친 거 아니냐?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해 퍼부었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 아니었으면 당신은 감옥에 갔을 거다. 내가 널 구해준 거다. 이젠 모두가 당신을 싫어한다. 감옥 얘기는 부패 혐의로 재판 중인 네타냐후를 자신이 도왔다는 점을 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미국 당국자와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레바논 공격을 확대해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미국-이란 종전 협상이 다시 벼랑에 몰리자 분을 참지 못한 겁니다. 실제 이란은 레바논 공격을 포괄적 휴전 합의 위반으로 규정해 협상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막말에 네타냐후는 알겠다, 다만 상황을 잘 관리해달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통화 후 이스라엘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내 헤즈볼라 목표물 공습 계획을 물렸고 헤즈볼라도 상호 휴전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امروز طبق تهدیدی که ایران کرده یه ذره عقب نشینی کرده اسرائیل ولی متاسفانه دشمنیشو داره میکنه. 트럼프는 이스라엘 헤즈볼라와 모두 통화했고 베이루트에 대한 공격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SNS에 적었습니다. 두 정상의 대화 중 가장 험악했던 것으로 평가된 이 통화 후에도 네타냐후는 헤즈볼라가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베이루트 내 목표물을 타격할 거라며 뒤끝을 남겼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한국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급성장 중인 인도를 제치고 세계 6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 증시 시총은 올해 들어서 86%나 급등하며 5조 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50조 원을 기록해 인도를 넘었습니다. 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랠리에 올라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며 코스피의 폭발적인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올해 들어서 캐나다와 독일, 영국, 프랑스를 차례로 제친 데 이어서 인도까지 추월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AI 기능을 개인 컴퓨터에 탑재하는 새로운 칩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6% 넘게 올랐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상승 견인했습니다. 젠순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한국이 원한다면 기꺼이 엔비디아 연례 AI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아시아 최대의 정보통신 박람회 컴퓨텍스의 주인공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공개한 AI PC용 슈퍼칩 RTX 스파크였습니다. 황 CEO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AI 데이터 센터를 넘어 인텔과 AMD의 안방인 개인 컴퓨터 프로세서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PC와 노트북에 AI 칩을 탑재해 가정마다 과거의 슈퍼컴퓨터급 AI 연산 능력을 보유하고 AI 비서를 운용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Microsoft and NVIDIA meticulously optimized everything so that this computer literally runs everything the world has ever created. Plus, it now runs agents. 이는 막대한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서 기인한 AI 거품론을 잠재우고 PC 시장에 AI 칩이란 새 필수 부품을 끼워 넣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발표는 엔비디아 주가를 6% 넘게, 동반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2% 넘게 끌어올렸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동반 상승과 사상 최고치 마감까지 견인했습니다. AI PC용 칩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가 탑재될 전망이어서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And all of my partners in Korea had a very good year this year. I want to go congratulate them, thank them. Next year is going to be incredibly busy. 황 CEO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한 SK하이닉스가 자랑스럽고 한국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애정을 강조했습니다. 황 CEO는 미국과 타이완에서 개최되어 연례 AI 컨퍼런스인 GTC를 한국이 원하면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다며 한국은 훌륭한 생태계를 갖고 있고 기업들도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번 주 젠슨 왕 엔비디아 CEO의 방한을 앞두고 관련 국내 주가가 일찌감치 들썩이기도 했죠. 지난해 깐부치킨 회동에 이어서 이번엔 삼겹살의 소주, 이른바 삼소 회동이 유력해 보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해 10월 한국을 찾은 젠슨 왕 엔비디아 CEO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이른바 깐부 회동으로 큰 화제를 모았죠. 그랬던 젠슨 왕 CEO가 이번 주 우리나라를 다시 찾습니다. 이번에는 홍대나 성수동에서 이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이는 이른바 삼소 회동이 거론되는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강모 LG그룹 회장, 그리고 이혜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황 CEO와 술잔을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깐부 회동 멤버였던 정의선 회장도 참석을 검토 중인데 이재용 회장은 해외 일정으로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황 CEO의 네이버 1784 사옥 방문 가능성도 점쳐지는데요. 성사가 된다면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과
국내 플랫폼 기업 간의 협력 논의가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 홈 경기에 이 시구설까지 나오면서 방안 자체가 대중적인 이벤트로 번지고 있는데요. AI 황제의 방안 기대에 관련 주식들은 일찌감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 가운데 이제는 로보틱스 등 피지컬 AI와 AI 인프라까지 이 황 CEO와 국내 기업들의 깐부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과에도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중이 왜 이렇게 싸늘한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스타벅스가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해주겠다고 한 첫날 SNS에 올라온 인증글들입니다. 회원에서 탈퇴하고 앱까지 삭제하겠다고 말합니다. 기업 총수까지 고개를 숙였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건 5.18 민주화 운동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 역사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월 18일이라는 날짜의 상징성이 큰 만큼 이벤트가 공개되자마자 왜 하필 이날이냐는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그것이 고의적이나 위법하냐는 둘째치고 왜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냐는 거죠. 사측 자체가. 그것이 사태의 본질인데 전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상품명과 디자인 요소로서의 탱크는 5월 18일이라는 날짜와 겹치며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읽혔고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의 탁 문구까지 더해지면서 민주화의 상처가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도서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여기에 과거 멸공 논란으로 형성된 오너의 이미지까지 겹치면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 겁니다. 회장님의 과거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스타벅스의 이런 마케팅 관련된 부적절한 프로모션과는 관계가 없음이 다시 한번. 결국 이번 논란은 기업의 마케팅이 재미와 화제성을 넘어 사회적 기억과 정서를 얼마나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번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와 관련해서 5.18 기념재단과 공법단체 3곳이 스타벅스 미국 본사에 공식 항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직전 광주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탱크를 전면에 내세운 마케팅을 감행해서 희생자들과 유가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운영권을 가진 신세계그룹의 몰 역사적인 행태는 스타벅스가 쌓은 세계적인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다며 미국 본사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네, 어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에 이어서 세 번째 사고가 발생하자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관련 내용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상당히 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5명이 숨지고 2명이 이제 화상을 입게 됐는데요. 경찰과 국과수 등이 이제 오전 10시부터 그 합동 감식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밝혀질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 30여 명의 조사단이 지금 이제 화재 감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좀 얘기가 됐었던 사실 화재 원인에 대한 부분들, 또 발화 지점에 대한 부분들, 또 실제로 지금 세척실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 세탁실 내부에서는 사실 폭발이 발생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원인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운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감식을 통해서 최초에 어느 위치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또 그리고 점화원으로 작용한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가연물 혹은 또 인화성
물질이 해당 세척실 안에 존재해서 폭발로 이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감식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전체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또 세탁실의 이 세척실의 일단 공정에 대한 부분들의 안전관리라든지 지침에 대한 부분들 규정 준수 여부 이런 것들도 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사고가 이제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이 이번에 그 처음으로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라 그래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 확인된 바로는 2018년 또 2019년에 폭발 사고가 2번 있었고 또 네. 이번까지 3차례, 세 번째 발생을 한 건데요. 다만 이제 2018년, 2019년에는 이제 폭발에 대한 원인은 아직까지 이번 폭발은 원인 규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공정 자체는 좀 다른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2018년에는 연료를 직접 주입하는 이런 이제 충진 단계에서 사실은 폭발이 발생했었고요. 네네. 2019년도에는 사실은 연료와 틀을 이제 분리하는 이 이형 과정에서 이 폭발이 발생했어서 앞선 두 폭발은 사실 실제적으로 이 발사체를 만드는 이런 제조 공정의 핵심 공정에서 발생을 했다면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부분들은 이 세척을 하는 이제 이 다른 작업에서 이제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폭발의 어떤 상황으로 보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폭발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 작업장 특성상 이런 부분들의 안전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번 사고 이후에 조사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세척 과정에서 이제 그 폭발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 한화 측 관계자가 원래 이렇게 세척을 할 때는 그렇게 위험한 어떤 과정이 아니다라고 인지를 했던 사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또 맞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전의 공정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고체 연료를 주입한다거나 고체 연료가 들어있는 부분들을 분리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공정인 건 맞거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세척하는 공정은 안에 있는 이제 이 다 사용한 이제 용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 추진체를 세척을 해서 재사용하기 위해서 세척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물을 사용하는 이런 공정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물에 아예 담궈가지고 작업을 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위험성은 그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앞선 두 공정, 직접 제조 공정은 이런 위험성 때문에 대부분 현재는 다 자동화가 된 상황인데 이렇게 세척하는 공정은 아직까지 자동화가 안 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람이 직접 하면서 혹은 또 이런 여러 가지 자동화가 안 된 상황에서 사람이 그 공간 안에 있어서 이번과 같이 폭발이 발생했을 때 위험이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사실은 상존하고 있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번에 합동 감식을 통해서 구체적인 원인도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전기 등에 의해서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좀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우리가 이 폭발 위험성이 높은 공간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우리가 이 폭발이라고 하는 것들도 급격한 연소 현상이거든요. 그럼 연소라고 한다면 가연물, 산소, 그리고 또 여기에 점화원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 이 화재가 발생하고 폭발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가연물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산소를 임의적으로 통제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점화원들을 대부분 이제 통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폭발 우려가 있는 곳들은 방폭 설계라고 해서 이렇게 불꽃이라든지 혹은 또 점화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런 설비적인 보강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정전기라든지 또 마찰에서 열이 발생하거나 불꽃이 발생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화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 한화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물에다 담궈서 쓰고 물로 직접 세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표면에 묻은 화약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에 젖음으로써 사실은 이제 이렇게 발화 위험이라든지 폭발 위험은 거의 없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제 이렇게 물에 담그기 이전까지의 작업상에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노출됐을 가능성 혹은 또 물에 침수시켰다 하더라도 안쪽에 충분히 물이 적셔지지 않은 상황이나 또 에어포켓 같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에 사실 화약들이 충분히 젖지 않은 상황에서 점화원에 노출돼서 폭발로 이어졌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안타깝게 5명이 숨졌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원인으로 연쇄 폭발을 막기 위한 그 당시 구조를 이제 이유로 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세 면이 이렇게 단단한 벽이고 한쪽 면이 좀 이렇게 뚫려 있는 면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블로우아웃 설계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단단하게 모두 닫혀 있다면 이 폭압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면서 사방으로 폭발하면서 오히려 더 비산이라든지 폭발압이 강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서 네네. 한마디로 약한 면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폭압이 해제되게끔 그래서 방향성을 가지고 폭압이 해제돼서 다른 쪽에 안정성을 갖게끔 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대부분 네. 이제 지붕 쪽이라든지 벽 쪽의 한쪽
벽 그리고 또 벽의 약한 벽 쪽에도 주변에 다른 피해를 입을 만한 다른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쪽으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는데요. 사실은 어쨌든 사실 이런 설계 자체가 안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위험성을 키웠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 이런 방식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 이 안에 계셨던 분들은 폭발이 발생했을 때는 여지없이 그 안에서 이런 폭압과 또 화염을 그대로 이제 맞닿게 되기 때문에요. 사실상 폭발이 일어난 상황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이 안에 계셨던 분들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설계 방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럼 오히려 뭐 이런 건물 구조가 조금 더 큰 어떤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오히려 너무 밀폐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이 터져나갈 때는 오히려 더 강하게 터져나가면서 손상이 더 많이 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전체의 구조체의 안정성이라든지 주변의 파편의 비산이나 또 폭압 형성으로 인한 2차 피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뭐 지금의 이런 폭압구를 특정하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압력이 해소되게끔 하는 이런 방식들은 사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대전 사업장이 사실 뭐 화학 물질을 다루는 저희가 흔히 이제 방산업체로 알고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이런 곳은 뭐 일반적인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곳들과는 조금 그 안전 관련된 기준이 다를 것 같아요. 실제로 기본적으로 사실은 뭐 여기 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폭발 위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위험 물질에 대한 보관이나 취급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관리적인 측면이나 또 각각의 공정별로 지켜야 되는 안전에 대한 부분의 기준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른 공정들보다는 또 굉장히 또 위험한 고위험 공정이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인 이런 부분들의 안전 관리가 다른 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을 거다라는 부분들로 좀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꼭 지켜져야 되고 또 준수돼야 되는 사항들 중에 누락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국가보호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안보 측면에서 뭐 중요하다거나 이런 이유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다 보니까 조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목소리도 있어요. 예, 뭐 그럴 우려도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 이 보안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첨단 기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보호되어야 되는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을 다 개방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세척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존에 제조 공정이 있었던 이런 실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보안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전보다는 그래도 세부적인 내용들 그 내부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사하는 데는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관심을 좀 갖는 게 이번 폭발 사고로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이번 사고 관련해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의견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직원이 사망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어떤 요건, 적용 요건은 지금 갖춰졌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이를테면 여기 CEO라든지 또 안전총괄 책임자의 여러 가지 안전 준수에 대한 책임들 또 이런 것들의 이행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제대로 됐느냐 여부를 좀 봐야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직원이 사망했다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 처벌을 받는 건 아니고요. 네네. 거기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이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이 정확히 이행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 이런 안전 관련된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좀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이런 로켓을 개발하거나 추진체를 개발하는 건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어떤 작업들, 그러니까 작업 자체가 위험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안전 관리를 아무리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의 한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앞서 얘기한 바대로 위험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자동화함으로써 그 공간 안에 사람이 없도록 해서 오히려 이제 이런 폭발이라든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은 기술을 이용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플로리다주가 챗GPT를 개발한 회사와 그 대표를 상대로 미국 주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범죄를 부추기는 등 챗GPT의 잠재적인 위험을 알면서도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방조했다는 겁니다. 이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집니다. 2명이 목숨을 잃은 이 사건의 용의자는 지역 보안관의 아들이었습니다. Unfortunately, her son had access to one of her weapons.
and that was one of the weapons that was found at the scene. 수사 결과 용의자가 범행 전에 챗GPT와 오래 대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총기 정보와 함께 범행을 저지를 경우의 파급력, 형량 등을 묻자 챗GPT는 자세히 답변했습니다. 범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실상 함께한 겁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이런 대화가 돌이킬 수 없는 범행으로 이어졌다며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샘 알트먼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People are getting hurt, parents are getting deceived, and they need to pay for it. They need to pay for it by opening up their checkbook and changing the program to ensure that there are parental controls and that we are not endangering our kids. 83페이지에 이르는 소장에서 플로리다 주 정부는 인간 생명에 미칠 위험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샘 알트먼 대표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챗GPT의 잠재적 위험성을 알면서도 막대한 부를 얻으려는 기업의 욕심이 이런 피해를 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주정부 가운데 챗GPT 개발사와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플로리다주가 처음인데 다른 주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오픈AI 측은 인터넷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AI 챗봇이 이용자 성향에 맞춰 답하는 특성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이용자의 문제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진작부터 제기됐습니다. AI의 무비판적인 확산에 앞서 어떤 기준을 갖고 이용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지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중국 동북지방에 거대한 모래폭풍이 덮쳤습니다. 내몽골엔 온유월에 폭설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거대한 모래폭풍이 도시를 집어삼킵니다. 세상은 순식간에 낮에서 밤으로 변해버립니다. 시야가 100m도 나오지 않아 도로는 마비됐습니다. 这太吓人了吧末日啊我的妈呀直接黑天了没事没事妈妈在车上呢 중국 동북지방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시속 130k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고 전신주도 폭발합니다. 어디선가 통째로 날아온 텐트, 각종 구조물이 행인을 덮쳐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실외체육관 지붕이 뜯겨나가고 콘서트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전기가 끊기면서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는 거꾸로 매달린 채 멈춰버렸습니다. 이번 폭풍은 기후변화로 일찍 찾아온 불볕더위가 시베리아 찬 공기와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裸露的干燥地表土被大风就地刮起，形成扬沙天气，局地能见度不足500米，达到沙尘暴标准。 중국 중북부 내몽골 자치구엔 최대 5cm의 큰 눈이 내렸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한겨울에 영하 50도로 떨어지는 곳이지만 온유월 폭설은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 남쪽 해상으로 향하는 태풍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어제부터 남해안과 제주 곳곳에 2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오후 들면서 빗줄기는 다소 약화한 모습인데요. 앞으로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50에서 70mm의 비가 더 내린 뒤 오후 사이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지난 뒤에도 너울성 파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조기까지 겹친 만큼 저지대 침수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비교적 맑은 가운데 서울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는 등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가 25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선거일인 내일도 낮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호남과 경남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